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라도와 제주에 10cm 안팎의 큰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질 전망이라 월요일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의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전 크레인 도르래가 움직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이후 풀려났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해주세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또 우파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관제대모를 유도한 혐의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뒤 발생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시위대의 발포에 지난 9일까지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가보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 점퍼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따뜻하고 실용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어느 한 패션이 유행하면 모두가 따라가는 획일적인 현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도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씨는 지난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 등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오늘 넉 달 만에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매달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가 된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때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당초 예정된 오전 9시 반보다 30분 일찍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현금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돈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이 우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제대모를 열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조 전 수석도 개입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정점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박 전 대통령을 부를지 구치소에 가서 할지 조사 방식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역시 조사 대상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소환으로 국정원 특활비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조사받았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등 3명의 전직 정무수석, 그리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제 남은 건 특활비 수사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입니다. 앞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상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0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것도 숙제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 비용이나 의상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상 등을 관리해온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소환 요구에 2차례 불응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번 주에 열립니다. 둘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많은 혐의에 걸쳐 공모자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검찰이 얼마를 구형하느냐가 박 전 대통령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에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13개월간 많으면 일주일에 4회씩 진행됐습니다. 오는 14일 목요일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죄목인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입니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서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여성이 계란을 던진 건데 또 같은 장소에 있던 안 대표 역시 호남 여론을 무시한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통합 문제와 DJ 비자금 허위 제보 논란으로 뒤숭숭한 국민의당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출발 선상에 서 있던 박지원 전 대표 주변을 사람들이 감쌉니다. 박 전 대표가 오른쪽 뺨에 계란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던진 60대 여성은 안철수 연대 팬클럽에서 활동한 안 대표 지지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행사 시작 전에도 박 전 대표에게 욕설을 퍼붓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당내 반대파한테 봉변을 당한 박 전 대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내가 맞아서 당하니? 진정을 잘 시켰었는데 끝까지 목포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유정의미를 거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사장에서 야유와 항의를 받은 건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박수정 국회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김대중 안철수 대표가 호남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안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허위 제보자로 지목받는 걸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당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장에서 양측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용인의 타워 크레인 사고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까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나섰는데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지 오늘 이슈 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27년 된 노후 장비가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도 용인 타워 크레인은 2012년 프랑스에서 제조돼 비교적 신형에 속합니다. 현장 감식에 들어간 정부 합동조사단은 장비 노후화보다 다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고 직전 크레인의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롤리는 크레인에서 도르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앞뒤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에요.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가 작동이 됐을 경우는 2차 전도로 이어질 수가 있죠. 경찰은 크레인 기사의 작동 실수 또는 기계적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 도중 사고가 난 만큼
신호수와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런 타워 크레인은 가장 핵심이면서도 동시에 또 위험한 장비입니다. 건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도 차곡차곡 함께 높아지는데 여기 텔레스코픽 케이지라고 불리는 부분이 상부를 끌어올려서 빈 공간을 만들면 여기에 마스트라는 철골을 끼워 넣어서 점점 높여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은 이음새마다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해야지 되고 또 상부의 균형도 잘 맞춰야 해서 작업자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불량 수입품이나 중고 부품을 쓰면은 또 기사의 숙련도가 낮으면은 기둥이 꺾여버리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또 크레인 안팎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작업 중에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서 무너지는 사고가 실제로 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타워 크레인 사고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다가 발생하는 인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도 큽니다. 이어서 박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현장 감식 장면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인사하던 동료들이 숨지고 다친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얼굴 부딪혔던 분들이라 기분이 얘기 못 나눠봤는데 좋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특히 동료들은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피부치를 떠나보낸 형의 목소리는 반쯤 울음이었습니다. 아픈 부모를 모시느라 결혼조차 포기한 동생이었습니다. 집에 양동만 보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여자가 식물 올리고 살자는데 뭐 지가 저렇게 해서. 가장 역할을 했던 동생에게 조금씩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놀라 달려온 아내는 크게 다쳐 만신창이가 된 남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고개는 푸덕거리지 못하고 눈꺼풀을 뭐 조금 움직인다든가. 가족과 동료를 잃은 이들은 멈추지 않는 크레인 사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맨날 크레인 사고는 1년에 몇 번씩 나는데 뭐 대책 마련하면 대책 마련하게.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은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부터 강추위가 오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눈이 꽤 쌓인 것 같은데 얼마나 왔습니까? 네, 강원도에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화천 지역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11.5cm가 쌓였습니다. 아침 8시쯤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까지도 간간히 날리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해서 눈이 치워졌지만 이면도로나 산지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인제 등지에도 7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후 들어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하고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후 4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동두천과 양평 등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1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서 사고도 잇따랐죠? 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사거리에서 2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아침 7시 38분쯤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과 곤제역 사이에서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내린 눈에 얼어붙으면서 양방향 열차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기온이 더 떨어진다던데 얼마나 많이 추워지죠? 일단 오늘 눈은 밤이 되면서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과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엔 내일 오후부터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내일 아침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고 낮에도 영하 4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네, 화천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12월은 교통사고도 가장 많습니다. 빙판길에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는데 평소보다 8배까지 더 걸립니다. 그 실험 결과 함께 보시죠. 강나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빙판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중심을 잃고 빙그르르 돕니다.
눈길을 달리다 애써 멈춰보려고 하지만 저만치 가던 앞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3.21명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빙판길 운전 상황을 실험했습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빙판길을 달리던 버스가 멈추려면 평소보다 약 8배를 더 가야 합니다. 화물차는 7배, 승용차는 4배 넘게 제동거리가 늘어납니다. 또 시속 30km 이상이면 차가 미끄러졌을 때 운전자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 운행과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는 연쇄추돌을 비롯해 대형 사고로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가 심하게 얼었을 땐 차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 또 벌어진 잔인한 집단 폭행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 한 학생을 심하게 때린 뒤 입막음하려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인생 살기 싫은 생각, 집에 나가는 게 무서웠어. 근데 밤마다 계속 생각하고 머리 아프고 계속 악몽 꾸는 것 같아. 죽고 싶다는 생각도 좀 일어날 때마다. 고교 2학년 김모군은 보름 넘게 아예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고교생 김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명치랑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 차고 주문하면 문자로 헤어지라고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분해했어. 손모군의 전 여자친구를 김군이 사귄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웃으라고 얼굴 가리니까 왜 가리냐고 때리고 조용하고 웃으라고 숨 내리고 웃으라고 그리고 사진 찍고 얼굴 씻으라고 입에 피가 있으니까 피 멈출 때까지 입 헹구라고 그리고 나와서 물에 침 뱉고 마시라고.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까지 한 겁니다. 김군은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군 등 3명을 폭행과 성폭력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부 가족 10여 명이 패백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CCTV에 모두 찍혔습니다. 신부 측이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식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윤모 씨 가족은 지난 9월 서울 상암동의 결혼식장에서 막내 여동생 혼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악몽이 됐다고 말합니다. 패백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식장의 안내를 따랐다가 신부 가족의 탈의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다는 겁니다. 여자 한복 같은 경우는 브라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꽉 매야 되니까 숨이 막히니까 브라를 다 벗고. 식장 측은 신부 가족이 CCTV 위치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개만 돌리면 CCTV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위치였어요. 누구나 CCTV구나라고 인지를 했었으면. 하지만 신부 가족은 곧바로 CCTV 삭제 요청을 했는데도 결혼식장이 즉시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은 말씀드리진 않았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 식장 측에선 신부 가족 확인도 없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장 측은 뒤늦게 신부 가족과 합의하겠다고 말합니다. 패백실에서 입으라고 아니라 패백실 안쪽에서 입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아티클 기사가 올리지 마세요.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이 일명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던 모지 코트. 한때 학생들이 교복처럼 입을 정도로 엄청난 유행이었죠. 네, 저도 아직 옷장에 있을 텐데
2000년대 중반엔 특정 브랜드의 오리털 점퍼가 그렇게 또 인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또 너도 나도 꽈잠이라고 하는 야구 점퍼를 입고 다닌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롱패딩이 대학가를 그야말로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하고 실용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상술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학가의 롱패딩 열풍을 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겨울 대학가 대세는 야구 점퍼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도 무심히 길을 가는 학생도 펑퍼짐하고 짧은 야구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체육학과 학생들이 편하게 입던 게 일반학과로 번져 단체복이 됐습니다. 전원을 키자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학 로고를 찍어내는 손이 바쁩니다. 무릎 아래,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른바 롱패딩입니다. 주문이 밀려 임시직까지 고용했지만 일손이 달립니다. 야구 점퍼 유행이었다가 이제는 그 추운 날에도 입을 수 있는 롱패딩이나 많이 나가는 날은 500개까지도 나가고요. 보시다시피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네. 2017년 겨울 대학 캠퍼스로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롱패딩 입은 학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야구 점퍼 무리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제 소수입니다. 따뜻하고 실용적이어서 롱패딩이 웬만하면 그 몸 전부를 이제 가리는 거여가지고 안에 입는 거는 이제 따로 옷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롱패딩 인기는 무엇보다 따뜻해서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겉면 온도를 재봤습니다. 기존 점퍼는 체온이 밑으로 빠져나가 붉게 나타납니다. 롱패딩은 체온이 보존돼 어둡게 표시됩니다. 하지만 한번 유행을 타면 너도 나도 똑같은 것만 찾는 세태에 대한 자조도 많습니다. 짧을 때는 짧은 것만 유행하고 이제 겨울 되니까 긴 것만 유행하니까 다들 개성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유행을 타고 일부 패션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1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까지 내놓는 등 과도한 상술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을 찾았던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측 고위 당국자들에게 대화 채널을 열자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모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인데 북한도 유엔과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엄중하다고 강조하자 북한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펠트먼 사무차장은 북한에 자칫 상황을 오판해 충돌이 일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긴급하게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지난 5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해 이용호 북한 외무상 등 고위급을 만났습니다. 북한이 유엔 고위급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가지고 중재자들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과의 대화 모색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으로 북한과 유엔 사이의 이해를 기피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급에서 의사소통을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북 제재가 김정은에게 통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제재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지만 압박과 제재가 외교적 수단이란 점에서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3년 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전쟁까지 검토했던 게 비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인명피해가 클 수 있어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 12월 8일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페리 조정관과 김 대통령 간 대화는 비밀 문서로 기록됐는데 조지 워싱턴대 부설 안보문서 보관소가 이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서 윌리엄 페리 조정관은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던 1994년 6월 북한과 전쟁을 검토했다고 말을 꺼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교전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수한 사상자가 생길 수 있어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모의 시험 결과 한반도 전쟁 시 미군 5만 명, 한국군 49만 명의 사상자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을 상대로 정밀 공격을 하더라도 대량 인명 피해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해리 전 장관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기통제협회 주최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쟁보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외교부가 내일부터 북한 라선 국제상업은행, 고려상업은행 등 20곳과 이들 단체에 속한 개인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발사로 도발을 다시 시작하자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결의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적 요구로 출국한 임 실장은 두 나라에 각각 파병된 아크 부대와 동명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레바논 대통령도 접견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건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 만입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군의 충돌로 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000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연맹 국가들은 미국 지도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실탄을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인 4명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다 이스라엘 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00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다쳤습니다. 아랍연맹 22개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랍연맹은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앞으로 미국 등과의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이 미국 측의 초청과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콥트교 수장인 타와드로스 2세도 20일 예정이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 낮에 충북 청주의 한 상가 상점에 멧돼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게가 130kg이나 됩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엽사에게 20여 분 만에 사살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상점 안쪽 구석에 있던 멧돼지가 문 쪽으로 나옵니다. 잠시 멈춰서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보더니 전선을 물어뜯습니다. 문 앞까지 나오더니 다시 뒤로 돌아가 뭔가를 찾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오늘 낮 12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상가에 있는 상점에 무게 130kg짜리 멧돼지가 뛰어들었습니다.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치인 직후입니다. 철물점 안 집기와 물건들도 부서졌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오자 상점 주인은 밖으로 몸을 피한 뒤 출입문을 잠궜습니다. 가게 안에 갇힌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의해 20여 분 만에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먹이를 찾기 위해 내려왔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인 뒤 상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네, 요즘 드론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AI 바이러스를 막는 방역 작업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철새들이 모여있는 저수지에 대형 드론 2대가 떠오릅니다. 10리터짜리 통을 매달고 공중에 떠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갈대숲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AI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드론 방역 작업입니다.
이 대형 드론은 한 번 비행할 때마다 10분 동안 축구장 2개 넓이의 지역을 방역할 수 있습니다. 철새 분변이 많이 떨어지지만 쉽게 손이 닿지 않는 축산 농가 지붕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하기도 힘든데 지붕까지 어찌고.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좋죠, 이제. 지난해 겨울 전남에서는 AI로 116개 농가, 213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역시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최대 닭오리 사육지인 전남 나주 지역은 처음으로 드론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도 매주 한 차례 드론 방역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력이 많이 이제 줄고 또 경비도 줄고 이육상으로는 못 할 수 있는 걸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뭐 동시에 할 수 있고. 드론이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편의점 하면 24시간 영업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편의점의 천국 일본에선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시간 단축도 검토됩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내년 봄 도쿄에 생기는 편의점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은 사람만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은 바코드로 스캔한 뒤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합니다.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직원 없이 손님이 알아서 하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 업체는 손님이 적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무인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심야 시간대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생각해낸 고육책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진열대 선반과 계산대 서랍을 개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열 업무가 하루 100분 정도 줄어들어 인력 감축에 효과를 낸다는 설명입니다. 環境負荷の低減、働きやすさの向上、それと最適な店舗環境。 일부 업체는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걸 전제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는 골목골목마다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편의점 공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강제징용의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흔도 넘은 노인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아직도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일본 그 섬에 끌려간 거기서 한 이틀 밤 자가지고 남양군도까지는 아마 저 기억으로는 한 20일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죽도 공군, 전투기 공군 기지에 있었는데 시신이 있긴 있는데 어린아이 시신 문양 막 전화 들어버려요. 47명이 갔는데 7사람이 굶어서 죽고 포탄 맞아도 죽고 부모님에게 이제 성스럽게 이제 효행을 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죽는 것을 그 누가 알 사람이 있으리요. 1942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일제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96살 박창호 씨의 기억입니다. 박 씨처럼 제주도에서 남태평양 제도와 일본 등으로 끌려간 제주도민은 적어도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941년 일본이 미군과의 전투에서 연패하자 일본 본토 방어용 기지를 제주도에 만들며 도민들이 대거 노역에 동원됐고 최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굴을 각 오름마다 팠는데 이게 700개가 넘죠. 우리가 발견 못한 굴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 파악도 갈 길이 멀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진상규명도 지지부진합니다. 과제도 여전합니다. 남양군대에 가서 3년 6개월 살아서 돌아왔지만은 돌아가서는 일본 정부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수고했다라든지 단돈 1,000원이라도 뭐 보조도 아무것도 안 해서. JTBC 최충일입니다. 2013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와 충돌한 헬리콥터의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200명에게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LG전자가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어젯밤 대구 시내 12곳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전단지 2만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전단지는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풍선 아래 묶인 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조 원이 넘어 전국 상속재산의 20%에 달했습니다. 건물 상속액은 강남 3구가 경기도 전체와 맞먹었습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때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수사받던 허모 씨는 2000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014년 귀국했지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수원의 한 카페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의 사람 모양 쿠키를 만들어서 팝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만든 건데 수익금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한 의료업체에선 수익금의 일부로 유기견들의 입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 전다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년 12월 구조된 로꼬는 분양업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먹지 못해 평균 몸무게보다 8kg이 적게 나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학대받던 유기견 로꼬가 이렇게 멋진 변신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펀딩을 통한 유기견 신데렐라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한 펀딩 사이트를 통해 티셔츠나 향초 등을 구매하면 수익금의 30%가 유기견 입양을 위해 쓰입니다. 유기견을 입양을 할 때 조금 더 거부감 없이 그냥 다른 그 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쿠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하나씩 짧은 쿠키가 눈에 띕니다.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차별하거나 그런 시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쿠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쿠키 한 상자를 사면 장애 아동에게 한 상자가 전달됩니다. 수익금은 전액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기부의 유쾌한 변화에 연말연시가 한층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연말연시에 특별한 기부 하나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